제주도에 반한 한 남자가 있었다. 1년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이 거친 섬에 모든 것을 남겨두고 싶었다. 화공을 시켜 그린 28폭의 그림, 그리고 자신이 직접 쓴 제주 백과사전까지. 해녀들의 옷을 지어 입히고 그녀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애쓴 남자. 그가 전해주는 신비한 탐라 이야기. 311년 전 제주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았을까?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이곳에 특별한 그림들이 있다. 탐라 순력도. 311년 전 제주의 모습이 28폭의 그림 속에 고스란히 살아있다. 제주 읍성 성산 일출봉, 한라산 등 현재 제주를 대표하는 많은 것들이 예전부터 이어져 온 것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상세한 옛 제주 탐라의 모습은 어떻게 그려지게 된 것일까? 조선시대에는 그 목, 그러니까 이제 목이나 현 내는 그 목사와 현감이 파결돼서 그 고을의 이제 원님 역할을 했으니까 관리들을 대동하고서 제주도를 한 바퀴 돌아보면서 동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남쪽을 거쳐서 서쪽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거쳤죠. 그때 그 그림 그리는 사람을 같이 대동해서 그 장면들을 그림 그리게 했습니다. 탐라 순력도는 1702년 숙종 28년에 제주 목사였던 이 형상이 제주 전 지역을 순력하고 그 내용을 화공으로 하여금 그리게 한 것이다. 목사기 때문에 당연히 임금의 명령을 받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 제주도 상황을 임금님이 자세히 알도록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영상 목사가 임금의 제주 상황 여러 상황들을 보고해서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고 올렸던 장계를 모아낸 글이 있습니다. 그런 글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형상 목사는 고향에 돌아가 제주도를 다룬 남한 박물을 집필한다. 남한 박물은 남쪽 벼슬아치의 박물이라는 뜻으로 제주도의 역사, 지리, 자연 생태 등 총 37항목에 걸쳐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탐라 순력도는 이 형상의 후손들이 보관하고 있던 것을 1999년 제주시에서 사들였다. 당시 화첩은 손상이 많이 돼 있어 그림을 알아보기 어려웠다. 문화재보존연구소에서 복원 및 보존 처리를 진행했다. 마침내 311년 전 제주의 모습이 생생히 되살아났다. 와, 그 당시 모습을 진짜 세밀하게 그렸네요. 탐라 순력도 중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당시 제주 사람들의 식생활을 보여주는 그림들이다. 해녀들의 물질 모습, 임금님께 올릴 진상품을 포장하는 모습까지 18세기 제주로의 시간 여행이다. 옛 제주의 모습이 담긴 탐라순력도를 봤습니다. 과연 탐라순력도에 담긴 제주의 음식은 어땠을까요?
180만 년 전 한반도 남쪽 바다에 큰 화산 폭발이 일어나며 큰 땅덩어리가 만들어진다. 제주도다. (180만 년쯤) 전이라고 저희가 알려져 있는데요. 그 시기에 지금과 같은 바닷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화산이 분출합니다. 분출해서 화산재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여요. 계속 화산 활동이 이제 계속되면서 용암이 이제 분출합니다. 용암이 분출해서 점점 더 넓은 면적을 넓혀 나가요. 지금까지 그 화산 활동은 진행 중입니다. 많은 양의 비는 땅 밑으로 크고 아름다운 용암 동굴들을 만들었다. 지질학의 보고라 불리는 제주도. 그러나 사람이 살기는 어려웠다. 제주도는 워낙 젊은 땅이기 때문에 토양이 별로 없고, 또 토양이 있다 하더라도 주로 이제 화산재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잘 날려다닙니다. 제주도는 토양이 이렇게 끈적함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한 곳에 있지 않고요. 잘 쓸려 다니기 때문에 제주도 사람들은 그걸 뜬 땅이라고 부릅니다. 거친 바위와 바람에 날아다니는 화산 회토. 뜬 땅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기란 쉽지 않았다. 먹을 것이 귀했다. 가장 괴로운 것은 조밥이요. 가장 두려운 것은 사가리요. 가장 슬픈 것은 파도 소리다. 가을이면 제주는 새로운 옷을 입는다. 한라산 중산간 지역에 피어난 하얀 눈송이들, 메밀꽃이다. 이 절경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는다. 하얀 메밀꽃이 지천으로 뒤덮인 모습은 절로 탄성이 나게 한다. 은 뭐 이렇게 거기도 고산 고지대지만은 거기보다는 여기는 확 터 있으니까 더 보기가 좋네요. 이형상 목사는 남한 박물에 제주의 흙과 밭을 이렇게 기록했다. 제주의 밭들은 등급이 하중이다. 그 땅의 흙은 검으면서 부풀어 오른다. 그래서 씨는 마땅히 기장, 피, 산도, 차조, 콩, 보리, 메밀, 사탕수수들을 뿌려야 한다. 척박한 제주 땅에서 메밀은 제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곡물이었다. 메밀이 제주도에서 제주 사람들한테 환영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태풍의 피해도 가장 적고, 많이 자라봐야 한 50cm, 60cm 정도밖에 안 자라거든요. 바람의 피해도 없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돌이 많은 밭에도 그냥 산파해 놓는다 그러는데 그냥 뿌려놓기만 하면 잘 자라요. 그래서 다 자라는데 한 90일에서 100일 이내에 다 자라고 하니까.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봄 메밀과 가을 메밀 이모작을 해요. 메밀 가지고.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뭐 생산량도 가장 많을 수밖에 없고, 제주 사람들한테 이것처럼 고마운 작물이 없죠. 그 제주도가 그 지질이 그 화산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게 그 논농사가 전혀 되지를 않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잡곡에 더 신경을 쓰시게 됐고, 메밀 주 생산지가 저희 제주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총 생산량의 네. 한 60%를 차지하는 그런 많은 양이 네. 실제로 생산되고 있어요. 이 논농사가 안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 명절이나 뭐 제삿날이나 이럴 때만 곰밥이라고 해서 쌀밥을 이렇게 해서 네. 저 제사상에 올리고 그랬죠. 아,
메밀을 이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요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산량이 많으면 뭐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특히 이제 제사상마다 꼭 올렸던 것 중에서는 네. 빙떡이 그 맞아요. 메밀, 예, 그쵸. 제주에서 빙떡을 빼놓을 네, 수 없죠. 맞아요. 네. 그래서 빙떡이 굉장히 그 아주 많은 분들이 좀 선호하시고 제사상에 올렸던 그런 네. 음식 중에 하나죠. 옛 제주 사람들의 생활을 살펴볼 수 있는 성읍 민속마을. 이곳에서 빙떡을 맛볼 수 있었다. 먼저 메밀가루에 물을 갠 후 체에 거른다. 체에 거르면 훨씬 부드러운 전병이 만들어진다. 깨끗한 솥뚜껑이나 번철을 불 위에 올려놓고 돼지 비계로 기름을 발라가면서 얇고 둥글게 붙인다. 상당히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이 위에서 뜨면 안 되고 네. 밑에서부터 이렇게 가라앉으니까 또 올라와야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좀 일어나요 이렇게 들어주면은 그때 뒤집어서 놓는데 이때서부터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요 바구니에다 갖다 놓을 때 어느 쪽이 위로 오느냐 그거 이제 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좀 마르고 있죠 이게. 네. 굉장히 기술자를 했을 것 같아요. 자, 메밀은 네. 품에 품었다가도 먹는다고 하거든요. 살짝 덜 익혀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됐으면은 이걸 그대로 올려놔줘야 돼요. 뒤집으면 안 돼요. 이렇게. 너무 매끄럽게 잘 하고 예, 있는데요. 묻혀가지고 빙떡 소 만들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제철에 제철에 메밀가루를 해야지 맛있고. 네. 그죠? 여기다가 이제 뭘 어떻게 양념을 하느냐 그러면은. 소금. 네. 소금 조금 넣는데 무나물보다 간이 조금 있어야지 돼요 이거는요. 근데 무 자체가 이제 뭐 가을 겨울은 굉장히 가니까 이제 소금만 이렇게 간을 해도 굉장히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참기름. 이렇게 하면 이제 빙떡 소가 다 되는 건데. 메밀 전병 위에 소를 놓고 돌돌 만다. 이때 속이 나오지 않게 양쪽 끝을 눌러줘야 한다. 무채 대신에 팥을 쪄서 소로 넣기도 한다. 콩나물과 무채를 넣으면 아삭하고 담백한 맛을 즐길 수 있다. 잔치집이나 상가에 갈 때면 빙떡을 한 소쿠리씩 가지고 갔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던 음식인 셈이다. 이거 먹는 방법 알아죠? 먹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들고 먹어야지 되는. 아, 그러면 이제 아래가 밑에 떨어지지 않게 해줘 소가.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옥돔하고 같이 먹어야지 제일 맛있고. 이렇게 잡고 잡세. 네. 제가 진짜 이런 맛을 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뭔가 그 무맛도 되게 그렇죠. 살아있고 네. 메밀맛도 살아있고 무하고 메밀하고도 궁합이 그렇게 잘 맞는다는 예.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메밀이 껍데기가 갈색이잖아요. 거기에 약간의 독성이 있어요. 이걸 갈아서 가루를 만드니까 무가 그거를 해소를 시켜줘요. 그래서 꼭 무하고 같이 먹어야 궁합이 맞기 때문에 그 일본 사람들 모리소바 먹을 때도 무 갈아놔서 먹고 우리 또 칼국수에 먹을 때도 무채 썰어 놓고 하여튼 메밀이다 하면은 무라 생각하시면은 뭐 아주 잘 맞는 궁합이니까. 네, 예. 집사람도 어떤 이거 알아가지고 이렇게 먹었는 게. 조상들이 참 신기하죠. 그렇게. 제주 사람들은 거친 메밀로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빙떡 외에도 메밀밥, 메밀죽, 메밀묵, 돌레떡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다. 제주도는 메밀 음식의 천국인 셈이다. 여름에는 보리밥, 가을에는 메밀이나 조밥.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제주도 사람들은 잡곡이 주식이었다. 쌀밥은 고운 밥이라 하여 곰밥이라 불렀다.
곰밥은 명절 제사상에나 올리는 아주 귀한 음식이었다. 먹을 것도 생필품도 부족한 환경이다 보니 뭐든지 아껴 썼다. 이를 제주 사람들은 잔양정신이라 했다. 쉰다리는 잔양정신이 만들어낸 제주의 음료다. 조선시대 많은 제인들이 제주도로 유배됐다. 그중에는 조선시대 최고 서예가인 추사 김정희도 있었다. 서귀포시 대정동에 위치한 귤중호. 이곳에서 추사 김정희는 8년 3개월을 보냈다. 그는 이곳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추사체를 완성한다. 귤중옥을 둘러싼 나무들. 가까이서 보니 뾰족한 가시가 촘촘히 나 있다. 저기 탱자나무. 저거는 추사 선생이 받은 형이 위리안치예요. 이 위리안치는 그 탱자나무를 꼽는 거. 여기가 유배인이 사는 집입니다라고 나타내는 건데. 위리안치는 조선시대 중죄인에게 내려진 형벌이다. 집주에 가시덤불을 쌓아 유배인을 외부와 철저히 단절시켰다. 탱자나무의 서식지인 제주도와 전라도 연안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토착민들은 이곳을 산무덤이라고 불렀다. 안동 김씨의 허위 진술로 인해 억울한 귀양살이를 하게 된 추사 김정희. 당시 그는 쉰다리를 마시며 마음을 달랬던 것으로 보인다. 섬의 아이들과 바닷사람과 요즘 들어 점점 친숙해지니 이따금 현자도 묻고 기자도 묻곤 하는구나. 기러기가 아마도 돼지고기보다 더 나을 것이고 보리 누룩으로 빚은 막걸리 한 동에 그들먹하구나. 쉰다리를 찾아 나섰다. 예, 오랜만이에요. 예, 오셨어요. 네. 뭐 계셨어요? 저기 여기 독 좀 깨끗하게 닦고 있어요. 예. 제주 전통술에 맥을 잇고 있는 김희숙 씨. 그는 시어머니로부터 쉰다리 제조법을 배웠다. 쉰다리는 김희숙 씨에게 유년 시절의 추억이다. 쉰다리 하면 저는 예전에 정말 못 살고 먹을 거 없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요. 날씨가 덥다 보면은 밥이 쉬어요. 그러면 밥이 쉬는데 그걸 버릴 수가 없어요. 쌀 한 톨이 정말 귀하고 우리 배를 채워주던 그런 시절이라 가지고 그 쉰 밥을 가지고 누룩을 한 줌 넣어가지고 물을 넣어서 잘 치대겨 주면 그 전분이 누룩과 만나가지고 달달한 맛으로 변해요. 술이랄 수도 있고 음료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배도 채우고. 곰팡이가 굉장히 잘 앉는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향기롭죠. 향도 굉장히 강하고. 예. 그 중간중간에 보면 진짜 뽀얗게 되게 잘. 곰팡이가 잘. 환경이 좋아서 그런가요? 네. 쉰다리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룩이다. 누룩은 보리가루를 보리짚이나 풀들 사이에 넣고 한 달이 지나면 만들어진다. 주변이 굉장히 야생 효모가 많아서 그냥 누룩을 잘 디뎌가지고 띄우기 시작하면 야생 효모가 막 를 불러들여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누룩이 잘 되거든요. 누룩은 희고 노란 빛깔이 나야 좋다. 속의 보리는 거의 보이지 않고 하얗고 노랗게 되면 잘 된 누룩이다. 여기에다가 보리밥은 푹 삶는다. 수분이 많으면 발효가 잘 되기 때문이다. 보리밥에 누룩을 넣고 섞는데
이때 양은 보리밥의 20% 정도로 한다. 반 정도만 부어줘요. 물을 자작하게 부어 섞은 뒤 항아리에 담아 밀봉한다. 하죠. 그래서 겨울에는 3일 정도 이렇게 놔둬야 되고요. 여름에는 하루나 이틀 정도 되면 예, 이 밥이 이렇게 물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 요거를 발효가 다 끝나면은요. 이렇게 발효가 되면 채나 면보자기에 넣어 꼭 짜서 액을 거른다. 꼭 짜서. 예, 꽉 짜서 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오는 뽀얀 국물. 쉰다리가 완성됐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유산균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좋은 영양분들이 그대로 들어있죠. 보리 속에 들어있는. 예. 자, 한번 감사합니다. 드셔보세요. 쉰다리의 맛은 어떨까? 약간의 요구르트 비슷하게 그런 약간 달달하면서도 살짝 이제 살짝 산미 있으면서 되게 개운하게 먹을 수 있는. 예, 맛이 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다 먹어도 되죠. 예, 이제 달콤하면서도 곡식의 그 향기로운 맛이 그대로 이제 살아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제주의 육지가 거친 땅인데 반해 제주 바다는 언제나 먹을 것을 주는 넉넉한 바당밭이었다. 그 바당밭을 일구는 것은 바로 잡녀, 제주 해녀다. 탐나 술력도 중 병담 범주라는 제목의 그림이다. 멀리 한라산 아래로 오름들이 펼쳐져 있다. 오름들 아래로 내려가니 둥그런 못에 세척의 배가 띄어져 있다. 용도암 주변 바다에서는 태왁 같은 부표를 붙들고 물질하는 해녀들이 그려져 있다. 병담 범주는 해녀가 등장하는 최초의 그림이다. 그 문헌 기록은 1629년에 이건희 제주풍토기에서 제일 먼저 나옵니다. 거기 기사에는 보면은 남녀가 같이, 그리고 이 여성들인 경우는 적신 로체라고 해서 옷을 안 입은 상태에서 남자 여자가 같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건이라는 이 왕족은 아주 놀라워했었습니다. 남한 박물에 보면 이형삼 목사가 남녀 혼욕과 함께 여성들의 나체 조업을 금지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다시 병담 범주에 그려진 해녀들을 살펴보자. 해녀들을 보면 옷을 입고 있다. 이영상 목사에 의해 해녀들의 물질옷이 생겨난 것이다. 병담 범주라는 그림에는 해녀들이 5명이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렸는데 거기에는 잡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과거의 전통 복장인 소중기를 입은 그런 해녀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제주는 배가 침몰하여 남자들이 죽는 일이 많았다. 오죽하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고래의 밥이라 말했을까. 이영상 목사는 이러한 사정이 슬프다고 기록했다. 또 여자들의 부역이 매우 무거웠던 사실도 밝혔다. 이영상 목사는 해녀가 조정에 올린 전복값을 받을 수 있도록 임금의 윤허를 얻었다. 그 사실이 숙종실록에 남아있다.
해녀들의 채비는 그리 복잡하지 않다. 물안경과 김서림을 막아주는 쑥, 잠수를 도와주는 납 허리띠, 오리발과 물확, 망사리가 전부다. 예로부터 거친 바다로 나가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은 여자들의 몫이었다. 맨몸으로 물속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잡녀라고도 불렀다. 아무런 장비 없이 수심 20m까지 들어가 2분이나 숨을 참는다. 전복, 소라, 문어, 망사리를 가득 채우려면 수십 번이 넘는 자맥질을 해야 한다. 숨비 소리. 바닷속에서 참았던 숨을 한 번에 몰아내쉬는 소리다. 그들이 살아있다는 소리다. 많은 해녀들이 물질을 하다 목숨을 잃었다. 오죽하면 저승의 돈을 벌어 이승의 자식을 먹여 살리는 여자라 했을까. 해녀들은 멀리 일본, 러시아 바다까지 나가서 일을 했다. 저 집안의 큰딸이다 보니까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이제 어머니도 이제 홀로 계시고 하니까 이제 그 가족 살림의 보탬이 되려고 이제 15살 때부터 이제 행언니 마을에서 이제 잠수질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18살 되는 해는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됐죠. 밖으로는 어디로 가셨어요? 이제 울산하고 남해하고 충청도 하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면 밖에 나가면 가족들과 떨어져서 생활하셨을 텐데. 밖에 나가면 이제 그 고향 그리워가지고 막 매일 울죠. 저녁 때는 그때는 편지를 많이 쓰니까요. 편지 이제 쓰면서 이제 또 시름 달래고 그렇게 하시겠죠. 때론 그릇은 음식을 만드는 이들의 삶을 담기도 한다. 물질에 집안일까지. 제주의 여인들은 음식을 그릇에 담아낼 시간조차 없었다. 그래서 커다란 둥근 양푼에 밥을 퍼서 상 가운데 넣고 둘러앉아 먹었다. 낭푼 밥상이다. 낭푼 밥상이라고 해서 제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먹던 일상식이 있는데 가운데다가 밥을 퍼놓고 거기 이제 사람 수만큼 국만 떠다가 이제 밥을 공동으로 먹는 방법인데 그 상차림이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밸런스가 기가 막히게 맞아요. 균형이 굉장히 잘 맞아서 동물성 음식이 20% 넘지 않아요. 20% 넘지 않고 늘 채식이 한 70%, 80% 차지하는데 된장이 생된장을 먹었고요. 그다음 김치 들어가고 그러니까 발효 음식이 3가지나 들어가 있어요. 생된장을 먹었던 제주 사람들. 군내가 없고 맛이 좋았기 때문인데 그 비법은 무엇이었을까? 된장의 재료인 소금부터 알아보기로 했다. 제주도는 해안가가 대부분 바위라 염전을 만들기 어렵다. 여기는 이제 제주에서 이제 돌빌레라고 부르는 독특한 지형입니다. 근데 이제 돌빌레가 제주도 전역에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구엄이라는 독특한 지역에서만 이제 염전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여기에 이 구엄리에 있는 용암은 상당히 치밀합니다. 일반적인 용암은 물이 잘 빠지는데 여기에 있는 용암들은 상당히 치밀하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바닷물을 쉽게 끌어올 수 있고 물이 잘 빠지지 않고 또 더군다나 여기는 주상절리라고 해서 거북이 등 모양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 틈 사이를 진흙으로 메우게 되면 적절한 구역이 나눠져요. 넓은 구역으로 소금을 생산하면 실패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좁은 구역씩을 나눠서 주상절리가 가진 그런 틈을 메꾸면서 적절하게 공간을 나눠서 염전을 생산하기에는 아주 좋은,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아마 여기만 염전이 아마 가능한 그러니까 축복받은 땅 중에 하나입니다. 소금빌레에서 만든 소금을 돌소금이라고, 바닷물을 솥에서 달여 만든 소금을 삶은 소금이라 했다. 돌소금이 삶은 소금보다 넓적하고 굵었으며 맛도 뛰어났다.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삶은 소금이 쓰였다. 그것도 이형상 목사가 소금 제조법을 가르친 이후에 가능해진 일이었다.
1498년에 제주 목사로 왔던 강렬하고 하는 분이 이 제주에서 이제 소금이 없기 때문에 가마를 만들어서 소금을 생산해야 되겠다고 합니다. 이 한 가마에서 4 내지 5말 정도 나올 정도로 상당히 미흡했고, 뿐만 아니라 소금을 만들었지만 소금이 아주 써서 먹기에 좀 곤란한 그러한 경우였죠. 근데 이제 이영상 목사는 이제 안 되겠다. 정말 제주에서도 인간 생활에 꼭 필요한 소금을 자체적으로 생산해 내야 되겠다고 하는 열의를 갖고 전폭적으로 그 소금 생산에 열을 올리게 됩니다. 소위 60마리 소금이 생산될 정도로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소금을 생산할 수 있었고, 다음에 이제 많이 써서 먹기 어려웠던 부분도 개선하는 그러한 노력을 이영상 목사가 하게 됩니다. 제주 된장의 맛을 내는 또 다른 요소는 물이다. 제주의 연간 강수량은 약 2,000ml 내외. 우리나라 최대의 강수량이지만 물은 매우 부족했다. 섬에는 모두 물맛이 좋은 샘이 없다. 백성들은 심리 안에서 떠다 마실 수 있으면 가까운 샘으로 여긴다. 물맛은 짜서 참고 마실 수 없으나 이 지방 사람들은 익어서 괴로움을 알지 못한다. 그 많은 빗물이 순식간에 눈앞에서 자취를 감췄다가 다시 바닷가에서 솟아난다. 제주시에 위치한 2호 태우 해변. 이곳에는 용천수가 솟아오른다. 하나도 안 짜네. 여기가 좀 덜 짠데요?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거. 제주도는 특이하게 이제 바닷가에서 이제 물이 많이 스며 나오는데 그 용천수라고 부르는데, 그 용천수는 이제 용암과 용암 사이에 중간에 토양층이 많이 끼어 있어요. 그 토양층은 이제 물을 잘 통과시키지 않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표에서 내린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다가 토양층을 만나면 거기에 물이 저장이 돼요. 그 사이에 이제 지하수들이 촘촘히 들어있는 겁니다. 흘러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용천수라고 불러요. 제주도의 화산 안반이 천연 필터 역할을 했다. 지하수로 흐르면서 미네랄과 좋은 성분이 녹아들어갔다. 제주만의 물이 만들어졌다. 제주 서귀포 북쪽에 위치한 치유의 숲. 편백나무와 삼나무가 가득한 이곳에 제주 된장 맛의 비밀을 밝혀줄 또 다른 단서가 있을까? 깊은 산속에 남겨진 사람의 흔적. 여기 이렇게 보면 집들이 지어 있던 곳입니다. 집이 지어 있고 화전민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때 이렇게 담을 바깥으로 싼 거는 그 들짐승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바깥으로 좀 쌌고, 여기가 한 몇 채의 가구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문헌에 의하면 초고 조사에 나면 1897년 건양 2년에 여기에 72명 그렇게 거주했다는 것이죠. 이 가마틀은요 최근까지도 좀 사용했어요. 예, 우리 그 마을에서 연령이 좀 드신 분이 좀 사용했었어요. 아니 참 넓어요. 이제 보기보다는 예, 안에 보면 이게 둥그렇게 이제 넓게 돼 있죠. 화전민들은 깊은 산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로 숯을 구웠다. 그 숯을 내다 팔아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장만했다.
옹기 항아리 하나 장만하는 날이면 화전민 안학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어려운 형편에 옹기는 소중한 살림이었다.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이곳은 조선시대부터 제주 옹기를 만들던 곳이다. 그 시절 사용했던 가마가 아직 남아있다. 이게 한 100년 정도 된 가마예요. 100년 전에 만들어져가지고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랑 같이 가마 불을 뗐었죠. 그거 크기가 굉장히 큰데요, 저기. 굉장히 크고요. 네. 항아리 한 2,000개까지 들어가요, 이게. 그만큼 어마어마하고 근데 지금은 무너져가지고 네. 더 이상 사용은 안 하고요. 이런 형태 노란굴 가마인데 좀 작게 만든 가마가 저쪽에 우리가 쓰는 가마가 있어요. 이형상 목사는 제주의 토산품으로 질기와 오지 그릇을 꼽았다. 300년 전에도 유명했던 제주의 옹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제주 옹기의 가장 큰 특징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굽는다는 것이다. 유약을 바르지 않는 덕에 제주 옹기만의 무늬도 갖게 되었다. 소리가 나죠. 네, 무늬를 만드는 건데 제주도 항아리에 거의 모든 항아리에는 이런 새로운 무늬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 무늬를 보로록 무늬라 그래요. 보로록이요? 예, 제주도만의 무늬고요. 육지 항아리는 유약을 발라버리면 이런 무늬가 다 사라져 버리는데 제주 항아리는 이 무늬가 살아 있어요. 유약을 안 바르고 굽다 보니까. 유약을 전혀 바르지 않고 굽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발효가 잘 되겠죠. 뜨거운 불길 속에서 흙은 새롭게 태어났다. 단단한 옹기가 된 것이다. 자, 이거 받아보세요. 이게 지금 구워도 나온 거예요? 네, 요 며칠 전에 구운 그런 항아리예요. 예쁘죠? 그게 색깔이 굉장히 오묘하게. 색깔이 오묘하죠. 네. 이게 장작가마라서 네. 불이 지나가는 곳과 머무는 곳이 있고 휘돌아 넘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주 항아리는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굽다 보니까 이렇게 불이 무늬를 만들어요. 옹기에는 많은 것이 담겼다. 물을 담아 나르고 메밀, 조, 보리 등의 곡물을 보관하기도 하고 된장과 간장, 멜젓을 담기도 했다. 제주 옹기는 통기성이 좋아 음식의 발효와 숙성에 탁월했다. 맛있는 된장의 비결에 제주 옹기가 있다. 제주의 한라산 중턱. 중산간 지역의 사람들은 밭농사를 지어 먹고 살았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흙이 날아가는 뜬 땅이라 사실 그마저도 쉽지는 않았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콩은 잘 자랐다. 콩을 수확하면 다른 곡물과 섞어 밥으로도 먹고 된장도 만들었다. 제가 좀 20살 때부터 그때부터는 그때 결혼해서 그 살림을 했으니까 부모님 아니고 제가 한 농사도 뭐 이거 한 60년 되지 않았습니까? 두부도 만들고 된장도 만들고 청국장도 만들고 보약으로 먹었습니다. 옛날은 콩, 그 고기를 많이 못 먹으니까 콩을 열심히 먹어서 우린 살았습니다. 이게. 푸른 독세기 콩. 제주에서만 자라는 서귀포 토종콩이다. 예로부터 제주 된장과 간장은 푸른 독세기 콩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좌치를 감췄다. 달걀처럼 이렇게 약간 타원형이라고 푸른 독세기 콩이라고도 부르잖아요. 푸른 색깔이고
달걀 담다고, 예, 푸른 독세기 콩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 제주도에서 어릴 때부터 7월 말, 8월, 7월 말쯤 되면은 콩잎 쌈으로 드셨었죠. 그럼요. 저 완전 엄청 좋아해요. 그렇죠. 파릇파릇한 깻잎처럼 네. 쌈으로 먹잖아요. 네. 예. 그게 이 콩이에요. 아, 제주도에서는 이거를 이 콩잎을 따서 먹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거보다 훨씬 달고, 그래서 이걸 콩잎 먹는 콩이라고 부르고 그래요. 이렇게 다 이게 노루망 쳐져 있잖아요. 네네. 노루들도 다른 콩 안 먹고 이 콩잎 먹어요. 와서. 맛있으니까. 네. 푸른 독세기 콩은 삶았을 때 단맛이 좋고 차져서 예로부터 많이 사용되었다. 제주 사람들은 푸른 독세기 콩을 장콩이라 부르며 귀하게 여겼다.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는 푸른 빛깔을 지닌 장미용 대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여기가 지금 푸른콩 된장을 다 보관하고 있는 공간인가요? 예, 저희들이 좀 가급적이면은 좋은 발효가 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담아놓은 공간이고요. 전부 다 보시다시피 제주도 항아리 쪽으로 이렇게 다들 담아놨습니다. 아, 제주 옹기. 예, 오래된 예텅비들을 고해서 담아놨습니다. 어머니의 대를 이어 푸른 콩된장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김민수 씨. 그가 한 된장의 항아리의 뚜껑을 열었다. 떠봐드릴게요. 어떠세요? 굉장히 향긋해요. 네. 색깔도 많이 드실 건 아니죠? 되게 어렸을 때 할머니가 그 만들었던 장맛이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렸을 때 먹을 때 그 맛 날 거예요. 어렸을 때 푸른 콩으로 할머니가 했을 테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른 예. 그런 정말 추억에 담길 수 있는 그런 맛이네요. 제주도 된장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끓이지 않고 생으로 그냥 날로 먹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국에서 유일하게 날든 생된장을 먹는 지역이 제주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음식에 된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발효 조건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전국에서 평균 습도가 가장 높고 평균 온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라 발효되는 조건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발효균들이 굉장히 잘 살아남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서서히 발효가 되고 있어서 제주도에서는 보통 7, 8개월 만에도 발효가 다 돼요. 그래서 겨울에 발효시킨 걸 늦여름쯤 되면 그냥 바로 먹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생으로. 제주도 음식은 크게 나눠서 된장이 들어가는 음식과 된장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할 정도로 된장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예. 이게 뭘까요? 뚜껑이 있어가지고 뭔가 담는 것 같죠? 이게 바로 제주에서 이제 도시락 형태로 사용하는 찬홍입니다. 예전에는 여기다가 음식을 담고 밭이나 이제 바다,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좀 이렇게 챙겨서 나가기도 했는데요. 통풍이 잘 되다 보니까 음식이 빨리 식지도 않는 그런 장점이 있었겠죠?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제주 사람들은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야만 했다. 밖에서 일할 때 차롱 도시락은 아주 요긴했다. 만드는 방법이 워낙 간단해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들었기 때문이다. 저는 지금 보리밥을 준비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제주도에서 쌀이 워낙에 귀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잡곡이나 아니면 이런 서류, 고구마나 감자 이런 것들을 많이 섞어가지고 밥을 많이 늘리기 위한 목적이었죠. 네, 한번 담아볼게요. 이게 이제 만홍지, 제주도에서 김치 같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제주도는 김장 문화나 이런 게 따로 없어서 겨울철 그런 김장 시기 때보다는 4, 5월철에 이제 만홍지, 그 마늘 되거든요. 장아찌를 1년치를 담궈가지고
넣어서 먹었었거든요. 거의 이제 김치 같이 항상 이제 식탁 위에 올려왔던 것이 이 만웅지예요. 사시사철 제주의 풍부한 바다에서 잡히는 여러 해산물은 주요한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이었다. 특히 멸치는 제주 해안가에서 많이 잡혔다. 제주 사람들은 큰 멸치를 특별히 멜이라고 부른다. 멜조림과 멜젓은 찰옹도시락의 단골 반찬이었다. 요거는 이제 멸치 많이 날 때 제주도는 좀 특이하게 삶아서 말리지 않고요. 그냥 생으로 말려요. 그냥 내장만 딱 제거하고 생으로 말리고 거기다가 이제 좀 꾸덕꾸덕해지면 이렇게 좀 마늘하고 이제 고추를 넣고 약간 칼칼한 이런 조림 형태 이런 식으로 많이 먹었었죠. 제주 예전에는 꼭 빠질 수 없었던 게 이제 젓갈, 쌈에다가 같이 싸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준비가 되었었죠. 한쪽에는 채소, 지천에 널린 것들이 뭐 콩잎이든 얼갈이든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딱 담아갈 거는 하나, 된장. 제주도 토종 재료 푸른콩으로 만든 푸른콩 된장이에요. 여기다가 그 제피라는 약간의 향이 있는 그런 이파리를 같이 섞어서 숙성을 시킨 거거든요. 굉장히 향긋해요. 이렇게 된장을 담고 들고 나가는 겁니다. 잡곡밥에 반찬 한 가지와 마늘대 장아찌, 그리고 젓갈과 된장이 전부다. 이마저도 없으면 밥과 된장, 물, 한두 잔 자면 그만이었다. 소박하고 부지런했던 제주인들의 삶, 찰옹도시락이 들려주는 이야기다. 철 따라 풍요로운 제주도의 바다. 300년 전 제주 사람들은 어떻게 물고기를 잡았을까? 제주 사람들이 귤나무에 뜨거운 물을 부었던 사열은 잔치의 주연, 토종 흑돼지에 얽힌 나눔의 미학. 100세 인생, 이미 300년 전 제주에서는 흔한 일이었다. 18세기 탐나의 모습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삶을 만나본다.